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적정 주가는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이렇게 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은 미래 현금 흐름 증가하면 주가 오르고 감소하면 내린다 이런 말이고요. 같은 말을 이제 장래 실적 좋아지면 주가 오르고 나빠지면 주가 내린다 뭐 이런 거죠. 또 기업 가치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즉 수익성 개선 여부, 즉 실적 개선 여부로 결정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말이죠.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장래 그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론의 그 효율적 시장가설,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이런 게 있는데 이 말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 정보들이 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경쟁적으로 전달되어서 각 투자자에게 전달되어서 현재의 주가에 반영된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적으로 요거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청년 시절에 이런 거 배운 다음에 수십 년 시장에서 놀다 보니까 이 가설을 뭐 이렇게 말로 쓰는 것보다도 진짜 어려운 것은 이거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어렵구나. 이런 것을 요즘 알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요 위에서 말했던 저 대표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LG전자, LG화학 이런 거 수많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들 지난 수십 년간 실적 개선된 거죠. 그래서 주가도 우상향한 거 아닙니까?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격도 우상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주는 지난 10년간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도 우하향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니까 주가도 턴어라운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조선주 주가 전망이라는 것은 실적 개선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여부, 또 이 말은 우량 수주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는지 여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거리 이게 계속 생길 것인가? 이 말은 신규 사업 성공적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사례, 주가 상승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사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새롬 기술이라는 회사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니까요. 실험 기술 지금은 흔적도 없죠. 뭐 어떤 흔적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이 종목에 물렸던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 상처 회복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1999년 8월에 코스닥 상장할 때 공모가 2,300원이었는데 9달 지나서 2000년 5월에 30만 원까지 130배 이상 올랐고요. 고점이 150배까지 튀겨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한 8,000배가 됐다는 거고요. 당시 시가총액 한 2조 3천억 됐는데 이걸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넘어섰고요. 그때 새로운 기술 팔면은 그때 포스코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파다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주식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술로 돈도 못 벌었지만은 또 돈 잃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원래 저런 데는 투자를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히 시장이 미쳐서 날뛰던 그런 시절인데 삼성전자도 저런 주식을 돈과 교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한 400억 가량을 장부에서 털어냈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투자한 기업이 모두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야 한 400억 원 껌값이니까 저거 다 틀려도 아무 지장 없고요. 그 후에 돈을 그냥 뭐 산더미 같이 지금 벌었고요. 지금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개인들은 한 40억만 날렸어도 그 후 지금까지 아주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질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거품주라고 하잖아요. 주가에는 거품이 쌓일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거품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모든 주식에 생긴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거품의 크기가 계속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그러니까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실패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 시장 가설 하에서 시장이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논쟁만 있는 것이고 결론은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싫으면 이 주식판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구한 세월 동안에 새로운 기술 같은 그런 거품주들이 적지 않았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런 거품주보다는 정상적인 주식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품주들이 가끔 대형 사고를 치는 거 그거 다 만회하고도 시장은 살아남아서 번성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삼성중공업 그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서 또 몇 가지 그 중요한 사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고점 6,990원을 한 서너 번 건드렸죠. 그런데 그 7,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의 매수 세력의 미세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매수 세력이었던 외국인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매수는 좀 중립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매도세로 일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매수세, 과거처럼 매수세도 아니고요. 월간 기준으로는 그 사진 보시는 것처럼 순 매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초와 같은 그런 적극적, 공격적 매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 외국인들 간에 손바뀜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1월 31일 날 그때 뭐 한 4,500만 주인가 이렇게 대량 거래량 대량 터지면서 갑자기 그랬죠. 그때 1월 31일 날. 물론 지나고 보니까 한 2월 초에 그 수주 공시가 나긴 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외국인들이 한 850만 주인가 순매수를 했었죠. 제 기억에는 그때 그 외국인들 순매수를 이끌었던 그 곳이 UBS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주가 하루에 한 10% 올랐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 27일경 이 UBS 창구에서 일부 그 소규모 이익 실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꿈이 된 거 아니냐. 물론 지금 UBS가 그 전에 좀 추가로 매수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본격적인 1월 31일 날 대규모 순매수한 그게 UBS로 추정하는 게 맞다면 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익 실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규모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손바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외국인 매수세는. 개인들 지금 왕성한 매수세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조선주 새로 진입하는 신규 개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고 또 물론 이제 개인들 중에는 지금 매도하는 세력도 있겠죠. 이제 이익 실현하고 떠나는 그런 분도 있을 테고, 그러나 또 어떤 개인들 중에는 5천 후반, 6천 초에 싸게 매도했던 분들이 지금 비싸게 다시 매수하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 세력들은 대부분 신용 세력은 주된 세력이 개인들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개인 매수세에서 주목되는 게 바로 신용 매수 잔고 변화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은 6월 22일부터 신용 매수 세력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건데, 신용 매수 잔고를 보면은 6월 19일 날 793만 주로 이게 단기 저점이었는데, 최근 저점이었는데 6월 27일 어제 기준으로 853만 주, 대략 한 60만 주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 그림을 이전에도 한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지난번 봤던 그 그림에서 계속 증가하는 그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 가속될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용 매수 시작하는 그 세력들은 저 아마 상당한 그 투자 고수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원래 그 현재 신용 매수 잔고는 과거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주가는 그냥 그 역사적 저점을 한번 찍고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신용 매수 들어갈 만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들어가기 좋은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유입된 개인들 중에서 신용 매수 세력이 등장했다면 이거 상당한 투자 고수들일 거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그 분석은 이전에도 월초인가요? 그때 하여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예정된 그 우량 수주가 실현될 가능성, 여기에 베팅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률이 높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그 조선주 업사이클과 계속 맞물린다면은, 그럼 이게는 신용 매수 그 잔고는 장기적으로 계속 그 쌓일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그 과거 고점과 비교하면은 신용 매수 잔고가 추가로 대략 앞으로 이게 뭐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년간 지속해서 신용 매수 잔고가 쌓일 때 앞으로 한 1,000만 주 이상 그 증가할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갈립니다. 예, 갈려서 새로 매수 세력에 가담한 금융 투자는 지금 조금씩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연기금은 여전히 그 강력한 매수세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매도하는 기관들은 지금 사모펀드하고 투신, 보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규 공매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공매도 물타기도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숏 커버링도 6월 초까지는 비교적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숏 커버링도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감소했다가 좀 늘었다가 그 잔고가 이런 걸 볼 때 버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수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소식들, 이거는 제가 참 열심히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야말로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잠잠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소개는 안 하겠고요. 그래서 카타르 2차분 요 발주를 위해서 런던 킥오프 미팅이 16일 분명히 끝났을 텐데 끝난 지 1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요. 예. 지금 예정되어 있는 다른 LNGC나 FLNG 요와 관련된 것도 상황이 같습니다.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러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겠죠, 공시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주 공시가 나야지 현재 상황 타개하고 7천선 상향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이전에, 며칠 전에 고점 찍기 한번 놀이를 했을 때 고점 찍기 전제가 수주 공시가 나든가 최소한 수주 공시를 더듬을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보도가 있던가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 좀 조정받는 원인 아닐까 이렇게 하면은 정리하면은 저는 마음이 편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즉 이러면 29일부터 30일, 이러면 29, 30일, 늦어도 이제 7월이 되면은 수주 전망이 더욱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주 공시는 지금부터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주공시 날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재미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 지금은 어떤 그 중립이라면은 그 외국인들이 다시 적극적 매수세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존의 기관들 매수하는 기관들은 유지되겠죠. 매도하던 기관들 특히 사모펀드 투신 중심으로 다시 그 매수 전환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 다시 물량 틀리는 그런 상승장 재개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가급적 하루 종 저점 부근에서는 저는 물량 늘린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평가하는 이런 아이디어 맨 앞에 시작할 때 봤던 적정 주가라는 것은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요 모델, 요 아이디어죠. 요거는 채권이건 아파트건 이런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경제재의 가치평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고 가치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라는 겁니다. 아파트에 이걸 적용을 해본다면 왕복 수수료 그 다음에 세금 그 이상으로 가격 오를 것 같으면 매수를 하고 아닐 것 같으면 안 사는 거죠. 그겁니다. 아파트에 저 원리를 적용한다면은. 근데 여기서 아파트는 거래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사면 샀다고 세금 내고 보유하면 보유한다고 세금 내고 팔면 팔았다고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의 본질은 거래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거래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이걸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국가이든 또 어떤 업종이든 세금이 높다면 그러한 곳은 반드시 쇠퇴한다 이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폭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세금이라는 것은 본질이 피같이 번 돈을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지 돈을 프린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피같이 번 돈을 강제로 강탈해 가는 것이 이게 세금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강탈해 가면은 기본적으로 강도죄가 구성되는데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강탈해 가는 것이므로 그것은 형식적으로 적법한 강탈이라는 거, 요게 이제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높다면 그 경제는 저는 쇠퇴한다고 봅니다. 경제 부흥시키고 싶다면 법인세 낮춰야 하고요. 소득세도 낮춰야 하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도 낮춰야 하고요. 악법 중에 최고의 악법, 상속세, 당장 0으로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한 수년 전서부터 저는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의 자유는 사유재산권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상속세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상속 부정한다. 즉 사유재산 부정하겠다. 그래서 죽으면 국가가 국유화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국가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투자 없으면 내일 소득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일 모두 가난해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금 많다 적다 이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경쟁 국가들과 높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경쟁 국가들보다도 세금이 더 높고 특히 상속세는 악법 중에 유사일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악법이라는 겁니다. 예, 저거 그냥 국유화하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예,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금은 국가는 이제 공공재를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주체 아닙니까? 공공재. 그래서 세금을 공공재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세금은 기꺼이 낸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즐겁게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금을 줄이고도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즉 부족함이 없이 공공재를 공급하려면은 그러면은 그 전제는 세금 낭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금 낭비 줄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선거에서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는 거 가능하잖아요. 현행 헌법에서. 네, 가능합니다. 200명 줄이는 거. 왜냐하면은 헌법상 의원 숫자는 200명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300명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200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왜 300명으로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개헌 후 80명까지 줄여야 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원 유지 비용도 지금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반의 반으로 줄이고 정당 국고 보조금비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하니 지금 저 도적대 같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네? 완전 인간 쓰레기 같고요. 정치 백수들인데 가짜뉴스 제조 유포하면서 완전히 세금을 갖고 말이죠. 벤처기업 만들듯이 쓰레기 정당을 자꾸만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만들었다 없앴다 이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만 줄줄 세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것들 가정스런 가짜뉴스 제조 유포하는 완전히 그것들 정당이라는 쓰레기 집단을 왜 세금으로 먹여 살립니까? 예. 이런 거는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금을 갖고 벤처기업 만들듯이 정당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 국고보조금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정당 국고보조금 완전 없애서 전락되는 그 돈으로 각종 세금 낮추는 게 국가의 유익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숫자 80만 명 지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0만 명 선으로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대략 어림잡아 산수를 해봤더니 연간 한 100조 원가량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세금 줄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각종 시민단체, 세금 도적단체로 보인다는 겁니다. 보조금 저는 싹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퍼주자는 것들은 저거가 퍼가겠다. 예? 저거가 퍼가겠다. 세금 도적질을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하겠다. 그런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도 우리 국가부채 늘어난 영상을 만드는 여기 올린 적도 있지만 며칠 전에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요즘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수립하고 나서 70년 동안 국가 부채가 한 600조 원 정도로 유지가 됐었는데 문재인 여적 정권이죠. 살인 정권이죠. 예? 도적 정권으로 보이는데 5년 동안 늘린 국가 부채가 400조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결국 누가 갚습니까? 이거 갚아야 합니다. 이거. 예? 현재의 2030 세대 또 현재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이런 친구들이 대대손손 갚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